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구리에 이어 오늘은 김포를 찾아서 서울 편입론에 다시 불을 지피며 수도권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 공동 창당을 목표로 합당을 조율 중이던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는 하루를 앞두고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말 뉴스 톱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네, 이제 설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죠. 딱 일주일 남았네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는 구리, 오늘은 김포를 찾았습니다. 자, 내일이면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봄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김포 시민이 원하시는 대로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김포가 될 수 있죠. 어제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드리는 연하장의 그림으로 목련 그림을 골랐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기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목소리가 많이 쉬었네요. 여러 곳에서 아마 시민들과 소통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최대 승부처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 또 서울이겠죠.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 구리 그리고 오늘은 김포를 찾았습니다. 김포를 찾아서는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윤 대표님. 네. 메가시티,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있을 때 메가시티를 한번 띄웠다가 잠깐 이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면서 메가시티론이 수면 밑으로 잠잠해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메가시티를 들고 나왔는데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은 경기도 분도도 함께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원하는 지역은 서울로 같이 포함시키겠다. 경기도가 너무 커서 이거 다 커버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메가시티 담론은 사실 김기현 대표 개인의 어떤 구상이라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치밀하게 대비해왔던 총선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이 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이 이슈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경기도를 공략하는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분도냐 메가시티냐 이 두 이분법에 굳이 빠지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 원하는 곳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 김포 같은 경우만 해도 김포 내부에서의 이 서울 편입 얘기가 나온 이후로 김포 시민들의 그 서울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꺼지지 않고 점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포, 구리, 수원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에 가장 근접해 있으면서 일종의 이제 배드타운 역할을 하는 곳들인데 이곳에서 이 김포 경기도를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경기도 시민들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지금 오늘 화면에 나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입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3시쯤에 있었던 장면인데 진짜 많은 분들이 저렇게 젊은 분들이고 또 어르신들이고 셀카를 찍어달라고 하는데 다 요청을 지금 들어주고 있고요. 또 누군가가 빨간 목도리를 선물하는 모양인데 저렇게 손으로 목에 두를 수가 없을 정도로 인파로 사람들이 몰려서 한 2,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너무 많은 지금 시민들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시민들이 셀카를 찍어달라고 하니까 다시 백을 해서 내려서 셀카를 찍어줬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저렇게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는데 혹시라도 이제 안전사고 날까 봐 걱정은 되는데 저 인기의 비율은 도대체 뭘까요? 아마 이제 야당에서는 뭐 동원된 거 아니냐. 근데 동원된 사람이 저렇게 셀카 찍어달라고 저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번에 동대구역에서도 기차표를 이제 막차로 바꾸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거의 뭐 정치계 BTS 정도로 인기를
몰고 다니는 거죠. 예. 그는 이제 그 세련된 외모나 화려한 언변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지금 충족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 줄이겠다. 세비를 중위 반 정도로 깎겠다.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금고 이상 받으면 소급해서 반납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들이 한동훈 위원장이면 실천한다. 이런 믿음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팬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그 경기도는 59개 중에 51개가 민주당입니다. 예. 경기도는 이제 결국은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서울 인근은 메가시티, 이건 이제 굵직굵직한 공약이고, 그다음에 그 교통 격차 해소 있잖아요. 교통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제 구리, 오늘 이제 김포까지 방문해서 이제 굵직굵직한 공약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리를 찾았죠. 구리에서도 서울 편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참 많았었는데, 자, 어제 그다음에 또 수원에 갔을 때 경기도 민심을 돌아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상 또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이 수원의 동서간의 격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화이팅! 구리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어제 뭐 저 자리 구리에서는 한동훈 대통령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가는 곳마다 인파로 북적이는데 메가시티 관련해서 여론조사, 물론 좀 된 여론조사입니다. 작년 12월 달 초에 했던 여론조사인데 김포, 광명, 구리, 하남 이 4개 도시를 상대로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이 대부분 다 50% 넘었고 구리 같은 경우 어제 갔던 구리는 68%가 우리 서울에 편입시켜달라 이런 여론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선심성 공약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만 해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북한과의 접견 지역입니다. 접견 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여러 지원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북 간의 대치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관, 대안, 모색하면서 서울로 편입하고자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북한이랑 서울이 접경이 붙어버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안보 대책 수립하고 있습니까? 구리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이고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얘기 없이 이 부분이 단순히 아마 부동산 민심과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집값이, 내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한 칸 더 넘어간다면 서울 시민들이 반기는 이슈는 또 아닐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선거에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국 단위로 넓혔을 때 이게 완전히 선거 전략으로 또 유효한지도 사실 물음표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이게 사실상 포퓰리즘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굉장히 수기되지 않은 안건을 던진다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김포와 구리의 의석 분포도를 보면 김포가 2개 지역구입니다. 김포, 갑과 을이 있는데 둘 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고요. 구리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도를 한번 깨보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고 그걸 위해서 메가시티론을 들고 나온 것인데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좀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하지 왜 지금까지 안 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총선용 공약 남발하는 사기 집단이라고 국민의힘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는 이거 표 받으려고 공약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다. 이게 점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 얘기하는 듯하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저 두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총선에 있어서 이 얘기가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의 문제라고 예. 보여져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저 얘기한다고 갑자기 이 지지하는 김포 시민들이 사기꾼이다 했고 의향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특히 4개 지역 중에서 구리
그리고 김포 이 순서대로 상당히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요. 또 김포 2개 의석, 또 구리 1개 의석은 상당히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구리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길목 자체가 강원도에서 오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윤호중 의원조차도 춘천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이 4개 시 중에서 가장 서울 편입에 대한 가능성도 그렇고 실질적인 어떤 호구성도 그렇고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미 김포는 2석 전체가 아마 거의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따라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그렇게 해놓고 당선된 이후에 진짜 편입의 과정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서울시의회가 다 합의해가는 과정.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고 고충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의 흔들기는 주요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주안점을 두고 민주당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여러 가지 정치개혁 이슈와 또 민생 이슈들 정책들을 선보이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지지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 어제는 오랜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8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배현진 의원의 지역 행사 자리도 함께 했었는데 일단 배현진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혐오 그리고 일부 비뚤어진 팬덤에 기댄 폭력적인 정치 현장의 모습들을 앞으로는 지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 집행은 절차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경찰관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은 경찰에 맡기겠습니다. 아직 그 말씀을 드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 25일 날 피습이 됐었고 27일 날 이틀 만에 퇴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8일 만이죠. 송파을 지역구 당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8일 만에 이렇게 모습을 드렸는데 얼굴이 물론 파란 모자를 써서 상처 부분을 가렸던 걸로 이제 봉합한 부분을 가린 걸로 보이는데 얼굴이 이제 그래도 웃으면서 나름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쾌차한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도 안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경찰 수사를 본인이 신뢰하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건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찰 수사가 혹시 부실한 게 아니었느냐라고 각을 세우고 있는 것과 좀 대비하는 장면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런 걸 전혀 떠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정치인을 향해서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한 단호한 메시지를 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 수사에 모든 걸 맡기겠다, 경찰을 믿는다라는 배현진 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 본인의 피습 사건에 대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그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어떤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그분이 사무실에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한 흔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칼자국이 이렇게. 제가 그걸 보니까 또 끔찍했던 것이 거기하고 제 상체하고 이 모양이 똑같아요. 정확하게 가로로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는 각도가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각도로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 끔찍한데. 문명사회에서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식이 있고요.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정치 장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음모론을 퍼짐으로써 정치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배현진 의원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니 그분이 사무실에서 연습했다.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정치 혐오 등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확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많은데 유튜브를 보니까 저렇더라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장사의 테러를 활용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그 배현진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제 대비가 돼요. 품격 면에서. 첫째 이재명 대표는
헬기를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됐지만 헬기 가지고 이제 서울대병원까지 옮긴 이런 이제 특혜 의혹이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배현진 의원은 순천향병원 가장 가까운데 갔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퇴원할 때도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당무 복귀할 때 법, 칼, 펜으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살았다. 이런 데 정오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배현진 의원은 그게 전혀 없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혹 제기입니다. 음모론. 그러면 이게 근거를 내야죠. 주장만 하지 증거를 안 내요. 처음에는 이제 총리실을 고발했죠, 직원을. 그다음에 뭐 경찰이 또 이게 축소은폐했다 주장하잖아요. 그게 이제 국정원까지 나서서 박선원 여기 민재 있잖아요. 국정원까지 이게 업무 배운 것처럼. 근데 아무런 증거를 안 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증거도 없이 음모를 이렇게 퍼뜨리는 거, 이거야말로 이게 정오 정치를 더 부추기는 이런 행위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요, 전부 이게 음모론이나 이런 거 주장 거두시고 오히려 이제 그 검경계 검찰이나 경찰 또는 이제 총리실, 국정원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 대표님 보니까 이재명 대표 말고 배현진 의원을 습격했던 중학생 여러 장면에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재판에 가봐야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중학생의 여러 모습에서 등장했던 이 장면, 유아인 씨한테 커피를 던지고 경복궁 낙서 모방범한테 지갑을 던지고 또 배현진 의원에 대한 돌멩이 습격 이런 등등은 어떤 동기로 지금 읽혀질까요? 이게 뭐 거대한 거학이 숨어 있고 뒤에 배우가 있고 뭐 그런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듯한데 말이죠. 이게 패턴을 보면 사회적으로 굵직한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현장을 찾거나 개입을 해서 본인이 어떤 좀 남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언론의 조명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배현진 의원도 사실은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이제 상당히 그 유명세가 있고 인지도가 높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유아인 씨라든지 또 이런 또 그 당시 경복궁 낙서 사건, 국민들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안마다 자신이 나서서 뭔가 좀 특이 행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약간 주변으로부터 좀 영웅 심리, 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한데 이것을 어떤 정치적 배우로 보는 것은 전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어떤 개인의 우발적인 일탈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나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 이런 정치 혐오가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는 이런 사건들은 절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신변보호도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에 편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인천 계양을에서 두 번째 출마를 노리는 이재명 대표 앞에 뜻밖의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유동규 씨죠.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친했던 사람으로 읽혀지고 있는 이재명보다 잘할 자신 있다. 그러면서 계양을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친명 인증 옷 입고 공천 면접. 오늘 민주당의 공천 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저희가 만나봤는데 그 얘기까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경기도청에 좌진상 우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좌진상 우동규,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진술에 그렇게 나와 있다.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수사는 알 수 있는데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됩니까?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갈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유동규 하나 믿고 이 큰일을 벌였다고요? 유동규가 다 했다고요? 이 큰일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일할 자신이 있고 이재명이 자랑했던 정책도 내가 했던 거다. 난 전과도 없고 이재명보다 받는 재판도 적다. 이재명이 선거에 나갈 수 있다면 나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계양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김영준 의원. 네.
실제로 출마 선언까지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뭐 출마의 자유가 있고 또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무소속이거나 아니면 제3지대로 있을 텐데 뭐 내일 만들어지는 그 당보다는 아마 이준석 신당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제3의 어떤 군소정당의 이름으로 통해서 본인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제3지대 정당과는 갈 생각이 없다고 하고요. 네. 나간다면 무소속이나 네. 뭐 다른 제3의 당을 생각하고 있는 듯 네.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본인이 이번 총선에 나와서 당선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고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객관적 구도로는 이재명 대표가 개양을이라는 특수성으로 보면 우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보면. 그런데 유동규라고 하는 복빙이 나타나면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공경에 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상당히 진짜 더 확전될 수 있는, 즉 유동규 본부장의 얘기는 이재명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로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실제로 출마하게 되면 그게 여권표를 뺏어갈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표를 잠식해 갈지 그건 뭐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자, 인천 계양을에서는 명룡대전, 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이 한판 승부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미니 대선급이다, 이런 정치권 평가가 잇따르고 있죠. 자,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기소개 준비하시는 게 어떤 내용이죠? 그거 비밀입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혹시 대표님께 곤란한 질문은 따로 없었어요? 그거 걱정했는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질문 없었을까요? 자,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점점 개딸들의 지배로 떨어져가는 이유, 이것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입니다.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보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의 그 장면은 공천 심사를 받고 나올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곤란한 질문 따로 없었냐? 따로 없었다. 웃었고요.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 없었을까요? 자, 고맙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런 자격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제 여당 일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원희룡 장관하고요, 만약에 대전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은 승부가 되고 원희룡 장관이 저는 유리한 면이 있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물하고 정책하고 이제 구도를 보면요, 인물 면에서 원희룡 장관은 이제 그 야당하고 선거에서 이제 5전 무패입니다. 양천에서 3번 이기고 제주에서 2번 이겼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요, 서초동에서 좀 이게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재판은 일주일에 3번씩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이게 첫째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는 개발 욕구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굵직굵직한 이제 개발 이슈를 주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도가 중요한데, 뭐 저는 유동규 본부장은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계속 공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다가 마지막에 사퇴하면서 원희룡 지지를 선언하는 이런 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 신당에서도 상당히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벼르고 있을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거물급 자격을 공천해서, 왜 그러냐면 이낙연 신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낙연 신당의 주적은 이재명 민주당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이낙연 당에서도 거물급 인사를 투입하면 그러면 이제 표가 호남표나 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인물, 그다음에 정책, 이런 구도를 봤을 때 원희룡 장관이 멋진 승부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뿐이고요. 주적이라기보다는 경쟁자로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런데 이 유동규 본부장이
과거에 전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돈을 3억인가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았는데 중간에 착복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출마를 한다는 것 자체, 물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이거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동규 씨는 특히 어떤 정치적 소명의식이 있어서 출마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내가 대격하겠다. 사실 법정에서의 대결 구도를 정치권으로, 그것도 인천 계양을로 고스란히 끌고 오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한국 정치에 이런 풍경이 펼쳐져서는 안 되겠죠. 누가 누구를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를 하는데 유권자들이 표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나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 지역구에서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표를 던질까요? 아니면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표를 던질까요? 일단 국민의힘에도 별로 좋은 구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 정치사에도 이런 오점이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어떤 자신의 이 공판 과정과 관련해서 하나의 방패막이로 생각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유동규 씨도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계양을 명룡대전에 이어서 또 한 명의 경쟁자가 참전했다는 얘기와 함께 민주당이 오늘 공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에 출마하는 이수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 민주당 잔류를 선택했던 윤영찬 의원 오늘 면접을 봤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성남이 이재명 대표가 소년공으로 일할 때 그리고 여전히 4천여 개의 기업이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이제 집주해 있습니다. 성남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정치 고관여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좋을 때는 단물 빨아먹고 싫을 때는 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치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절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원들이나 시민들께서 이렇게 배신감 느끼는 그런 마음들을, 그 상처를 보듬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현역 의원들이 당연히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명이다 반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계파 갈등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색깔을 더 씌우는 건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네, 이수진 비례의원이죠. 좋을 때는 단물 빨아먹고 싫을 때는 버리는 게 아니라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경쟁자죠. 원래 원칙과 상식에 있다가 탈당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잔류를 선언했던 윤영찬 의원, 갑자기 경쟁자가 등장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내 혁신과 통합이라는 게 왜 민주당을 위해서 중요하고 또 왜 민주당을 위해서 필요한지 윤영찬은 상징적인 존재다라는 것들을 어필할 생각입니다. 분명히 지역 주민들의 판단과 그다음에 선택이 있을 것이다. 의원님은 출마 소식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정치라는 게 다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내 주류와 비주류는 반드시 있어 왔고 누구를 뭐 보내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이건 생각해 볼 문제고요. 다만 어느 분이 오시든 공명정대하게 경쟁을 마무리할 것이다. 자, 지금 현재 민주당 공천 면접 4일차인데요. 친명 대 친문의 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은 달아봤습니다. 자, 양이원영 의원이 경기 광명을에서 양기대 친문 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도. 그다음에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친명인데 자, 원래는 서대문 갑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그새 바꿔서 친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성남 중원에 도전하게 됐다는 소식까지 하면서 이게 과거에는 비명과 친명과의 갈등이었는데 비명들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갈등인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수진 의원이 원래부터 만약에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다른 데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현근택 변호사의 성추행 의혹으로 친명 후보가 사라지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걸 윤영찬 의원이 혼자서 독상을 차리는 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옮겨오면서 또 갈등이 지금 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명분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 보통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것이 물론 특혜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비례대표의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당의 엄청난 배려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분들은 대부분 험지, 격전지로 많이 가서 이제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제 비례대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민주당에서 해볼 만한 그런 지역을 골랐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고르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명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친명과 비명, 또 비명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비명을 심판하겠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이 과연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재선을 위해서 친명, 비명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기에는 예. 충분하죠.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보면 이수진 의원이 점퍼를 입고 왔고 파란색 점퍼, 윤영찬 의원은 양복을 입고 왔잖아요. 저기 이수진 의원의 옷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대요. 이재명과 민주당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은 찐명 후보다라는 거를 사람들을 그 공천 심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겠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읽혀요. 저는 이제 그 이수진 이분이요 이현주 의원하고 이제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신의도 없고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이런 이제 철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부터 거기 성남 중원이잖아요. 그거 가려고 했으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근데 서대문에 나오려고 갔다가 또 뭐가 안 좋으니까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현근택 이분이 변호사가 불출마하니까 다시 날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소신 없는 행보를 보이는 이게 과연 저는 비례의원까지 하신 분이 볼 행태인가 이런 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이게 비례라는 거는 당에 4년 동안 혜택을 누렸잖아. 예. 그럼 의정활동을 잘 해가지고 국민의 인기를 받아서 험지에 나가서 상대당의 한석을 뺏어오는 보통은 그렇죠. 이게 비례 역할 아닙니까? 두 분 다 정말 이게 자기 가족, 자기 이제 그 당의 동료를 찾겠다. 정말 이게 저는 안 좋은 모습이다. 이래 봅니다. 예, 물론 뭐 이 의견은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있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민주당은 친명 대 친명의 갈등이 고조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을 놓고도 친문 쪽에서 굉장히 불쾌함을 표시를 하고 있죠.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를 놓고도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거기 출마 못할 수도 있겠던데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뭔가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종식하려는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어요. 운동권 특권 정치조차도 만족 못하고 개딸 정치를 하겠다는 것 같던데요. 이번 총선의 목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줄 사람들끼리만 소수정예로 모이겠다는 것 같아요. 자, 김영준 의원님. 예. 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먼저 던졌는데 자,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후보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친명 후보인데 자, 지금까지의 친명과 비명의 갈등은 서사에 불과하고 정말 경쟁은 이제부터다.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총선에서 거의 180석이나 되는 당선자를 냈었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중에 그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도하에 이해찬 전 대표의 주도하에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문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의원들이 남아있을 텐데 거기를 솎아내고 만약에 친명 후보들을 옹립한다고 하면 이 갈등은 기존의 갈등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중에 그것의 가장 상징적인 형태가 임종석 실장에 대한 부분이나 또 광진의 고민정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과 연관돼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홍익표 의원이 원래는 그 자리였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험지로 간다고 수초월에 나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략공천 지역이라고 표명하고 된다면 그 임종석 실장이 희구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안 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어쨌든 검천에 나가겠다고 했던 조상호 말하자면 부위원장이 지금 조사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조상호 씨가 한양대 출신이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한양대 출신이에요? 예, 임종석 실장도 한양대
출신입니다. 그 지역의 학교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왜 임종석 실장이 전혀 자기 의견과 의중이 수용되지 않고 심하게 얘기하면 조상우 씨가 전략 공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백배 양보해서 두 사람이 경선 체제로 갔을 때 전체 당내 분위기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과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이 앞으로 뭐 미팅을 통해서 합의해 가는 부분이든 합의를 못하든 간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돼 있고 예. 그래서 이번 총선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를 지향하는 것, 당권을 지키는데, 즉 이번 총선에 좀 어석을 내주더라도 내 사람 시켰다는 그런 체제로 간다라면 훨씬 더 이번 총선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 민주당으로서. 예.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원래 피습 네. 곧 그 즈음에 만나려고 했는데 무산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명, 친문, 갈등이 첨예하는 상황에서 만나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상징적인 그 장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 더 이상의 어떤 분화나 분열이 필요하지 않고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뭐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메시지의 기능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게 당내에서 친문이다, 뭐 친명이다라고 하지만 조상우 변호사를 그 지역에 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돌렸는지의 그 주체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당에서 돌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느 단위에서 돌렸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너무 친문을 이제 공격하는 듯한, 저격하는 듯한 이런 배치 구도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치르는데 큰 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당내 이제 일원들도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결책이 뭐가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명문 정당을 만들겠다. 예. 명문. 우리 명문고등학교 할 때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명문이 아니고 문명 갈등. 이게 참 격세지감인데요. 근데 아까 저 조상호, 임종석 있잖아요. 예.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저는 여론조작으로 봅니다. 질문을 잘 보십시오. 질문은 이제 그게 한 3명이 넣었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있었던 분, 그다음에 임종석, 조상호잖아요. 그럼 질문할 때 서울시에 어느 자리에 있었던 누구,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누구, 그다음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상호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조상호 변호사만 앞에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조상호 이러면 이게 누굴 대답하겠습니까? 이거는 불공정한 여론조사죠. 저는 여론조작이 가깝다 이래 봅니다. 예, 뭐 서정욱 변호사의 물론 이것도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 지역의 뭐 일부에서는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그 지역에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친문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탈당했던 이현주 전 의원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붙는 이런 구도까지 만약에 혹시라도 마련이 된다면 친문 쪽에선 이거는 우리 보고 나가라는 얘기구나 라고 또 들릴 수 있다는 그런 또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제3지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았는데요. 대구 12곳 모두에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개혁미래당, 내일 창당하는 가칭 개혁미래당이 창당대회를 하루 앞두고요. 삐걱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구를 찾은 이준석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욕먹을 소리 많이 합니다. 지금 욕을 먹고 나중에 30년 뒤에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더 크게 얘기할 겁니다. 더 센 소리 할 겁니다. 왜냐? 저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조용히 하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키 114cm에 121.2kg 가는 고도 비만자까지 징집해가지고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예, 윤 대표님. 예. 뭐 30년 후에 꼭 필요한 정책이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소리라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구의 12개 지역에 모두 후보를 내는 것은 거의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장밋빛 전망을 띄웠는데 제가 조금 전에 목소리 들었습니다만 이 뭐 여군 문제 앞으로 이제 그 인구가 감소하니까 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키 174에 몸무게 121kg 나가는 고도 비만자들까지 징집해서 이게 되겠느냐. 예. 이거는 혹시 뭐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또 갈라치기 아니냐.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군대 가면 안 되는 거냐. 남자들만 여자들은 뭐 또 군대를 가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또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정치권이 이렇게 덜컥 받기가 어렵고 좀 다루기가 되게 예민한 문제들을 계속 던짐으로써 이슈를 이제 계속 그 개혁신당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예. 전략이죠. 근데 이 정책 자체는 물론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한 번쯤은 토론해야 될 문제인 건 맞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그 목적이라기보다도 지금 대구를 계속해서 이제 공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정통 보수의 자리를 이준석 대표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동안 이런 거죠. 뭐 대구가 이제 뭐 많이 힘들다, 뭐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하는 것도 국민의힘이 해준 게 뭐가 있냐 대구에. 대구도 이제 새로운 상황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물갈이론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이제 상당히 거세게 비판하는 분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과거 그 2016년 총선 모델을 그대로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과연 호남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면서 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에서 성공을 거뒀잖아요. 욕하면서 닮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구,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나와서 좋은 교육 받고 구미나 포항 가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 살고 대구에 돈 쓰는 식으로 소비 도시로 유지되던 것이 대구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자, 영남대 로스쿨 교수였던 서정욱 변호사님. 이제 어쨌든 대항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이렇게 대구가 축소돼서야 되겠느냐. 지금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만나려는 그 또 팔아먹는 시도가 있다라고 지금 또 오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키즈라고 불리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을 텐데 그 소식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으로 한마디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보름달처럼 정치계에 입문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자산 다 까먹고 초라하게 초승달로 빠졌지만 창당까지 했는데. 예? 창당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정치 인물을 화려하게 보름달처럼 한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에 앞장서고 당 분열해서 나가고 이런데 박 대통령 등에 칼을 꼽은 이게 배신의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려고 해도 절대 안 만나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대구에 대해서 자꾸 뭐 낙후된 소비도시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데 근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냐? 없잖아요. 그럼 뭐 대구를 어떻게 본인은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개혁신당 대표들이 많이 되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뭔가 이게 공약이나 대안이 놓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안 보이고요. 지금 이제 대구에 12개 다 낸다잖아요. 옛날에 허경영 정당도요. 전국에 다 냈습니다. 대구에 12명 공천한 데에서 전 당선자는 안 논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갤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3지역 정당까지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35,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3, 이낙연 신당 3 이렇게 나왔고요. 없음이 17%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개혁신당의 지지율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실망할 법한데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 여론조사 결과 말고 요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대구, 경북,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충청이나 호남이나 비슷하지만 대구, 경북에서 7% 그나마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아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준 의원 보시기에는 개혁신당이 대구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12석 다 내면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대구에서 혹시라도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면 우리가 받아서 출마를 시키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저 표를 가지고 저렇게 희망 섞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갈수록 대구 유권자들도 사표 심리 때문에 저 표의 구성의 포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옛날에도 보면 바른미래당이나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실제 지역에 낸 후보의 경쟁력은 상당히 양당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후보를 다 낼 수 있을지조차도 저는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어쨌든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대구 경북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것, 혹은 최근에 들어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구 지지율조차도 심상찮다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주로 가장 센 사람을 골라서 저격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왔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대표를 누가 하냐라는 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실언이었다 생각하고는 예. 그런 말이 안 나오기 기대하고요. 자, 장 변호사님, 보면 뭐 제목은 저희가 1인자만 때리는 이준석 이렇게 달아봤는데, 자, 손학규 지금은 많이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던데 바른미래당 시절에 손학규 대표를 비판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윤핵관과 갈등을 빚었다가 당을 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또 이제 제3지대 통합 빅텐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쪽을 또 윤핵관에 비유하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면서 이준석의 정치가 이런 것이냐라는 또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2019년도에 손학규 전 대표와 뭐 내홍을 겪을 때는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뭐 사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는데 그 뒤로도 본인 또한 정치적 급수를 높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 단계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건 단순히 이낙연이라는 어떤 정치적 체급이 큰 정치인을 공격함으로써 내 체급을 반사적으로 더 높이겠다라는 데 머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낙연 신당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과 상당히 거리가 있고 결이 다르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윤핵관이라는 말은 본인 입장에서는 멸칭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인적 결합체의 어떤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 두 진영이 어떤 공약적으로도 어떤 정서적으로도 정치적 이상적으로도 이 한꺼번에 모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구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런 판단을 더 강화하고 있는 측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준석 신당과의 빅텐트 가능성이 점쳐졌던, 그리고 내일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던 개혁, 이른바 가칭 개혁 미래당이 이 창당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죠. 이석현 부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창당대회는 우리 측만으로 새로운 미래라는 명칭으로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대연합이 몇 시간 전에 스스로 해산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통합 노력해왔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4시 13분에 이렇게 썼다가요, 지우고 다시 썼는데 뭐라고 썼냐? 잠시 전 올렸다가 바로 내린 제 트윗 걸 설명드립니다. 그런 설명을 들었으나 미래대연합 측은 내부 토의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하므로 그쪽의 입장 정리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김영준 의원님, 네. 이게 지금 내일 창당대회인데 지금 뭐가 안 돌아가고 있는 그거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야말로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쪽은 국회의원이 3명이 있는 자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있는 지역은 이낙연 총리라고 하는 굵직한 인물이 있지만 너무 당직자라든지 어떤 책사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미스매칭이 있는 겁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 뭐 당명부터 당직 배분부터 여러 가지 어떤 이준석 대표하고의 말하자면 그 접점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완전히 물 건너갔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어렵게. 이낙연 대표는 계속적으로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아가서 세를 불리자는 입장인 것이고, 아마 원칙과 상식적으로는 좀 원칙적으로의 어떤 하나씩 가는 말하자면 전략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전까지만 이 전체 과정을 말하자면 정의당으로부터 실제로 이준석 신당까지의 통합을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원칙이기 때문에 굳이 내일 이게 무산된다 하더라도 전체의 텐트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뭐 큰 말하자면
아무 의미가 없이 소멸되거나 그렇게 보기는 아직 이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빅텐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서 변호사님. 그래서 뭐 다 함께 5개의 신당 세력이 한꺼번에 모여서 큰 텐트를 치자.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대표는 집을 짓자라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중텐트마저도 잘 안 된다면 빅텐트 가능성은 아예 묘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 중텐트가 안 되고 원칙과 상식 쪽하고 이준석 신당하고 또 손을 잡는다거나 또 이런 이합 집단이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그 실제 텐트를 저는 양양자 의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2개 칠 때 저는 빅 텐트를 물 건너 갔다 봤거든요. 제가 이제 진짜 텐트를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앵커님께 2인용 텐트 하나, 그다음에 2인용 텐트 하나, 1인용 텐트 3개를 주고요. 이거를 이렇게 5인용으로 텐트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까? 텐트를 이렇게 가위로 막 오려가지고 넓이가 붙여서 또 이게 바느질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공약하고요. 그다음에 공천이에요. 공약이 안 맞잖아요. 공약이 어떻게 이낙연 당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임시를 폐지하자, 여성도 군대 가라,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공천, 비례 순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정할 겁니까? 여론조사를 할 겁니까? 당원투표 할 겁니까? 따라서는 처음부터 이게 빅텐트는 어렵다고 봤는데 지금 이게 2인용 텐트 하나는 겨우 됐는데 나머지 2인용 텐트도 지금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찢어진 이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빅텐트는 아예 불가능하다 봐요. 예, 저희가 이낙연 신당 측을 취재를 해보니까 뭐 새로운 미래 쪽 지지자들이 당명이 이 개딸처럼 개미, 그러니까 개혁 미래당이니까 개미당. 이런 어감이 좀 안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그건 좀 핑계인 것 같고요. 뭔가 창당을 하루 앞두고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거에 이제 외부로 노출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두 세력의 이 세력 규합이 쉽지 않구나. 그래서 빅텐트 가능성도 점점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라는 아마 주장이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 창당 작업이니까 저희가 내일 한번 창당 선언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 거기에 혹시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참여하는지 이런 모습도 제가 내일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김관진 특사 설에 공작 시즌2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김관진 전 장관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해 올 경우 평소 훈련한 대로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할 것입니다. 미국 놈의 특동절개 민족 반역자인 김관진 놈을 향하여 싹! 예, 저게 좀 오래된 영상입니다만 그만큼 뭐 2012,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북한에 있어서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굉장히 주적이었고 굉장히 또 두려워할 만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영상까지 저렇게 쏴 이런 영상을 공개한 걸 보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정치적 부침을 겪었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 전후에서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다만 이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하지는 않는 이제 대법원에 상고할까라고 할 걸로 예상됐는데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단 말이죠. 예. 아, 이게 결국은 이제 사면을 특별 사면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죠. 예.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 그 당시에도 저 이제 수사가 시작돼서 김관진 장관이 사법적으로 고초를 겪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냐. 결국 북한 좋은 일 아니냐라는 지적이 그 당시에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 당시에 저 댓글 혐의도 실은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정말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는 어떤 안보를 위한 또 다른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도 아직도 불분명한 상황인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지금 최근
어떤 북한발 도발이 상당히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심지어 뭐 일각에서는 뭐 전쟁의 위험 이런 얘기까지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관록과 경험이 있고 또 충분히 북한의 어떤 그 심리를 간파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군인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시작에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저는 민주당이 과연 이런 것들 너무 과거의 어떤 정치적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을 봐서 김관진과 같은 군인도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좀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아니 이제 형이 이제야 확정될 것 같은데 무슨 사면설이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설 특별사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위한 댓글 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입니까? 김관진 전 장관은 초유의 댓글 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 장본인입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았던 파렴치한 인사인데 설 특별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도 대법원 유죄받고 사면 복권 안 시켜주고 있는데 왜 김관진 장관만 저렇게 사면을 해주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이 또 다시 한번 재소환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관진 장군 이제 판결문에 보면요. 댓글 공작했다는 게 8,862개입니다. 예. 제가 채널 내 인기 프로 유튜브 봤더니 댓글이 3,4천 개 달린 게 많더라고요. 8,800개로 여론 조작이 됩니까? 전체 댓글 78만 개 중에 1.1%입니다. 근데 더루킹은 8천만 개가 넘었잖아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문재인 청와대에서요. 좀 김관진 장관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한반도 인권 그 변호사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고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마 이제 그 김관진 장군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면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있잖아요. 유교관 정말 저는 너무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요. 뭐라 했냐면 6.25는 중국하고 미국의 전쟁이다. 이게 중국관입니다. 항미 원조 전쟁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 국군은 뭐가 됩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저게 아마 수정주의 중에 브루스 커밍스 수정주의 한국 전쟁의 기원 이런 책에 보면요. 내전이 조금 이게 확장된 거다. 이 말은 이제 김일성 책임론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6.25는 이게 지금 소련의 기밀 문서들이 다 이게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6.25는 스탈린이 모택동과 김일성이 그대로 남침한 적화 이게 분명한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가 6.25는 충돌이 누적된 탓이다. 이런 게 정말 저는 6.25 때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이게 유족이 있습니까? 그런 유족들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예, 사실 박정원 전 국정원장은 SNS에다가 사면시켜줘라. 대신에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도 사면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사면 특사 명단에 누가 들어가게 될지 저희가 아마 다음 주면 곧 결론이 날 테니까 그 소식도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축구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축구 해설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오랜만에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도 손수호 변호사를 축구 해설가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마음졸이며 새벽까지 시청했던 보람이 있었습니다. 결과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렵게 이겼습니다. 정말 겨우겨우 이겼는데요. 이겨서 정말 다행이고요. 많은 축구 팬들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호주와 8강에서 붙었는데요. 전반전에 실점을 하고 계속 끌려가다가 이대로 지는구나 싶었는데 네. 정말 끝나기 직전에 종료 2분 전이에요. 후반 51분에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동점으로 갔고요. 연장전에서 또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으로 역전골을 넣어서 2대1로 이기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 화면에서 프리킥 차는 장면 보셨는데 자, 이번 경기 하이라이트는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천국 같은 프리킥 찬스였습니다. 그걸로 역전골을 했는데 자, 경기에 끝나고 나서 황희찬 선수, 손흥민 선수 이런 심정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PK 상황에서는 뭐 사실 제가 첫 번째 거인 거는 뭐 변함이 없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조금 피지컬적으로도 힘들기도 했고 황희찬 선수가 정말 자신 있는 모습으로 차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희찬 선수도 이제는 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싶었고 희찬 선수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스텝업해서 멋있는 골을 넣었다는 거는 엄청나게 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PK 잘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무조건 넣어야죠. 땡큐. 땡큐. 자, 황희찬 선수가 원래 페널티킥은 원래는 1번 키커인 손흥민 선수가 차야 되는데 내가 차겠다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기 나설 때마다 원래 페널티킥 찰 선수를 몇 명을 정해놓죠. 순서를 정해서 조별 예선 때도 손흥민 선수가 나서서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종료 직전에 이거 못 넣으면 지는 거거든요.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도 찰 줄 알았는데 또 본인이 얻어내기도 했고 황희찬 선수가 먼저 다가서서 공을 집어들더니 이거 내가 차겠다. 형, 제가 찰게요.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차겠다는 사람이나 그걸 양보한 사람이나. 보통 이런 경우에 감독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정한 대로 하지 왜 바꾸냐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감독도 역시 그렇게 해라라고 말을 했고 황희찬 선수가 자신 있는 페널티킥으로 결국은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참 대단합니다. 저렇게 연장전을 본인이 2번 연속 끝까지 치른 적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선전부터 한 500시간을 넘게 뛰었다면서요? 네, 500시간은 아니고 510분. 네. 510분. 이게 지금까지 대회에 출전한 모든 선수 중에 최장시간입니다. 쉬지 않고 다 뛴 거고요. 게다가 연장전 2번까지 다 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법도 한데요. 강한 정신력으로 팀을 잘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까지도 잘 보듬으면서 또 이제 형, 동생들까지 다 힘을 주면서 함께 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 보면 나라 위에 뛰는데 힘들다는 건 뭐 내가 조금 다리가 아프고 뭐 이거 핑계다. 우승 한 가지 목표만 갖고 나아가겠다. 우리가 지금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이거 보면 참 정말 주장답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인터뷰까지 잘하면요. 선수 가치가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인터뷰를 정말 잘합니다. 번지르르하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담백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도 힘든 경기 끝에 이제 최우수 선수로 선정돼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자회견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응원을 좀 당부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자들의 질문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자라고 기회를 얻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늘 경기에 나서는 주전 선수들 위주로 주목을 받는데 오늘만큼은 특히나 함께 경기에 나서지 못한 벤치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보내달라. 함께 힘 모아서 열심히 뛰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훌륭하네요. 근데 이 말고도 또 두 사람 말고도 골키퍼 조현우 선수, 사실 주전 골키퍼가 부상을 당해서 대체자로 들어갔는데 완전히 신들린 선방, 어제도 몇 골을 막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8강전 전에 16강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승부차기까지 갔잖아요. 그때 2개나 막아내면서 8강으로 올린 선수가 바로 조현우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제도요. 정말 동점과 역전이 가능하게끔 한 골 차를 계속 유지했는데요.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대0이 됐다면 사실 따라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현우 선수가 정말 몸을 날려서 여러 번의 위기 상황을 다 막아내서 마지막에 동점과 영점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조현우 선수도 몸이 그렇게 완벽하게 정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기자회견 당시에 얼굴 그리고 목에 좀 붉은 두드러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 역시 진통제 때문에 나온 것인데 투혼을 계속해서 발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르단과 4강전을 한다고 하죠. 반드시 이겨서 결승에 가서 일본을 꺾고 우승할 수 있는 그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배우 최광희 씨가 환경 미화원이 됐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전. 가보세요. 네. 네. 내리실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진짜 좀 잘 맞을 것 같아. 왜 저래, 이러고.
체험 삶의 현장은 아닌 거죠, 승철님? 네, 그렇습니다. 최강희 씨죠. 배우 최강희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사실 최강희 씨가 유명한 배우인데 그렇죠. 3년 동안 연기를 안 하고 있어요. 몰랐어요. 불러주는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좀 연기를 좀 쉬고 다양한 활동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잘 나가는 배우였습니다만 좀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서 연기를 쉬고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하고 여러 가지 팬들과 만나면서 언젠가 다시 한번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배우들이 저렇게 무대 뒤에서는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빨리 쾌차해서 좋은 연기로 시청자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발인과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진행된 연결식에서 유가족들과 동료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관장님들이 그랬듯이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생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부디 하늘에서 우리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최근 10년간 소방관 순직자는 40명, 부상당한 소방관은 매년 100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번 젊은 청춘을 화마에 이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숨이 막혔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치권에선 위험수당, 화재수당 인상 등을 약속하지만 소중한 목숨을 돈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 동구에서 발생한 목욕탕 폭발 사고. 현장에 있던 소방관 1명은 지금도 중태고요. 2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이렇게 공무 중 부상을 당해도 지원되는 간병비는 고작 하루에 5, 6만 원 선입니다. 요즘 일당이 15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 받고 누가 간병을 합니까?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인을 이룬다는 뜻인데요.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희생을 보며 이 말이 오히려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음 생에는 희생하며 사는 인생보다 너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너의 행복, 가족 친구들을 생각하고 더욱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500번 넘게 재난 현장에 투입됐던 고 김수광 소방장, 특전사 출신 고 박수훈 소방교, 두 영웅의 명복을 빕니다.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